나마스테. 오늘은 밸류에이션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CPI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닝 리비전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온 건 크레딧 리스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애초에 여러 가지의 그동안 1950년대부터 하면은 11번이고 제가 분석한 건 8번인데 8번이라고 하는 이유는 있었죠. 1970년대 이전에 뭐 31년, 42년, 48년 뭐 여기다 막 깎부러지고 막 60년대 막 깎부러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빼야 된다. 왜냐하면 페드가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페드가 어떤 유연한 정책으로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단계였죠. 그러니까 금하고 연동돼 있었기 때문에 닉슨 독트린으로 그걸 딱 끊고 이제 법정화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큰 흐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연준이 글로벌을 달러로 쥐락펴락한 시기가 1970년대 이후기 때문에 그때만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8번을 분석해 보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1970년대 원자재발에 의해서 나온 것들, 이렇게 나온 것들은 이제 별로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페드가 처음 이제 그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달러를 어떻게 풀고 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1980년대 오일 쇼크와 관련된 부분에서 인플레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하고 지금하고 유사하지만, 매우 유사하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는 초창기의 모습이고 지금은 번성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자, 제가 그 말씀드렸죠. 정답이었다. 고용시장과 관련된 거가 제가 그거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된 여기죠. 여기 그 ISM 제조업 지표 잘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ISM 제조업 지표가 빠그러지니까 시장이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졸트가 나왔죠. 잡 오프닝이 나왔는데 그게 부러지니까 또 확 튀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연타로 2번 팍팍 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습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에 뭐가 나왔어요? ADP 고용이 나왔죠. 고용이 확 뜨니까 시장 확 꼬라박았다가 New Job Risk Claim,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쬐끔 나오니까 또 확 빠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전저점을 깨버렸잖아요. 자, 시장은 지금 명확하게 자기들의 갈 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적이 부러지거나 경기가 안 좋아지는 사인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페드가 회초리를 거둘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증시가 올라가고, 경기가 좋고 소비가 늘어나, 소비 지표 좋게 나오니까 또 시장 콱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페드가 금리를 중단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시장은 툭툭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입장 정리가 명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을 버려. 이성, 머리로 똑똑하게 딱 생각하고 요걸 딱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실업 지표가 천문학적으로 뛰지 않는 이상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유로존 리스크 CS발 금융위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 날 때 리만 브라더스 얘기는 1년 동안 질질질질 끌다가 1년 있다가 파산 나고 장 확 빠그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CS, 크레딧 스위스와 도이치뱅크가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CS하고 도이치뱅크하고 연관되어 있는 파생상품 상대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만기가 돼야 이거를 갚으냐 마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시간이 아직은 한 달 정도는, 아니 1년 정도는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스케줄로 보면 기업 실적 빠그러지고 대손상각 때려 맞고 금융주도 실적 빠그러지면서 거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바닥을 찍고 꽝꽝 하고 크래시가 급전직하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지금 크레딧 스위스가 멀쩡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넋놓고 대비를 안 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 카카오 급락이 네이버 수혜로 가는지, 제가 엊그저께 네이버 한번 낙폭이 과대하니까 사보자라고 했는데 이거 하늘이 돕는 거야. 야, 진짜 이게 되려니까 카카오가 서버가 뻥 나가지고 네이버 라인이 갑자기 사용자 수가 늘어나는 이런 행운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되는 놈은 계속 되는 거야. 나스닥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제가 보는 게 이 9,700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렇게 가면 여기가 이쯤이 매물대입니다. 여기가 저항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꺾어 놓은 거예요. 12,000만 올라가면 땡큐다라고 했는데 12,000 못 올라가고 이번에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11,600선에서 빠져버렸어요. 제가 이거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여기만 찍었어도 여기지 요거에서 여기만 찍었어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만 찍었어도 됐는데 요렇게만 올라가도 됐는데 12,000선을 못 찍고 11,600선에서 거꾸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저점 깨잖아요. 여기 이렇게 연결해보면 여기 전저점 깨졌잖아요. 이게 다시 올라가도 매물대가 쌓였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9,700선을 넘을 때 이 9,700선도 굉장히 무거운 지수였어요. 이렇게 2018년에 거꾸로 졌어야 되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끄집어 올려가지고 유동성 풀어갖고 이렇게 올린 거기 때문에 여기도 결코 싼 건 아니에요. 여기서 풀린 유동성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지 이렇게 빠졌다라고 해서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이게 30% 빠졌다고 해서 리세션이고 뭔가 뭐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다고 하면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빠질 것 같고 여기서 올라간다 해도 이렇게 다시 빠질 것 같고 이렇게 올라가면 오히려 더 큰 폭으로 더 빠른 속도로 빠질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보시잖아요. 여기 제가 7천선 내 이름은 강7천이라며 7천선 빠지면 여기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가 지금 금리 2018년에 그 피봇하면서 금리 올렸을 때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보다는 강도가 더 강하잖아요. 물론 이익의 크기는 증가했지만 만에 하나 13년 상승장이 끝나고 대외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미국 기업의 이익들이 2020년, 21년, 22년 증가하는 폭이 거꾸로져서 마이너스가 나온 상황이 오면 여기까지 간다는 거가 불합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8,000선, 여기가 8,000선인데 그래서 8,000은 깨고 7,000선대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강7천이 된 겁니다. 가나 못 가나 보자고요. 이거 순식간에 내려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크레딧 리스크 나오면 100% 그냥 빠져버리는 거고. 유포리아 인덱스로만 보면 단기적으로 아까 누구도 말씀하시던데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한 건 맞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너무 지금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비관적이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지수가 이 정도 빠졌잖아요. 조금 요 정도 빠졌잖아요. 근데 요렇게 빠지고 나서 요게 남았다고. 요렇게 빠지고 나서 요렇게 남았다고, 요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요거는 갑자기 리만 브라더스 빠지면서 이렇게 확 제껴진 거고 그러면서 이게 어디까지 연장선이냐면 여기 2011년, 12년 이 유럽 사태까지도 연장선이에요. 이걸 다 갖다 붙여야 돼요. 이때도 미국은 반등했다 이렇게 빠졌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빠져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남유럽 사태 때 되게 2011년, 12년에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이걸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애초부터. 닷컴 버블하고 똑같다. 이유, 첫 번째, 주식시장에 과열이 있었다. 지금하고 그때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주식시장 과열은 오히려 인플레를 반영하면 지금 훨씬 더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닷컴 버블 시기에 있었던 금융시장의 지표와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 그게 뭐냐? 일드 커브 인버전이 나오고 나서 대부분은 조정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8번의 리세션 기간 동안 먼저 페드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닷컴 버블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냐? 주식시장이 먼저 빠그러 치고 한 달에서 몇 달 먼저 빠그러 치고 그리고 페드가 뒤에 늦게 잠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책이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그랬어요. 팬데믹 때문에 이거 긁어 올렸죠. 팬데믹 정책 실수 때문에 그랬고 이때도 정책 실수가 있었어요. 94년, 96년에 금리를 올리는 이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실업률이 6.4%대부터 금리를 너무 빨리 땡겨서 경기가 냉각되니까 어이쿠야 하고 다시 금리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주식시장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97, 8, 9 이때는 어쩌냐면 실업률 지표가 4.4567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에 가까울 때 늦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매우 가파른 속도로 2년 내내 끝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크러쉬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공통점이 있죠. 페드가 늦게 움직였다. 실업률이 완벽하게 개선에 가까울 때 움직였다. 지금하고 똑같아. 주식시장이 먼저 빠지고 페드가 늦게 움직였다. 지금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즌을 우리가 지금 믿을 거는 시즌을 패턴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좀 쉬다가 여기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10월, 11월, 12월에 이제 시즈널러티가 있으니까 이거 보고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올라간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다른 때는 다 밑에서 올라가다 쉬다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탁탁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거지. 응? 내려오다가 쉬다가 더 내려가 버리면 이거 까꾸로 이제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뭐 예전에 패턴이 그랬으니까 혹은 확률적으로 이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겠지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여러분들이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전문가는 분명히 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나름대로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공부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거기다 베팅하고 안 하는 거는 본인들이 생각하셔서 해야 됩니다. 제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다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해서 여기서 인버스 치면 되냐? 저는 그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제가 봐도 너무 과매도 국면에 들어간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추세적으로 이제 어떤 그 하락 국면을 만들면 단기 반등할 때 따라갈 게 아니라 위로 올라올 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위에서 커버를 쳐놓고 이제 주식을 하는 게 천천히 가는 게 맞아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돌아서면 돈 벌 기회 많아요. 그동안 1년 동안 여러분들 속였던 레토릭이 뭐예요?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거다. 멀리 갖고 가면 괜찮다. 가치 투자니까 괜찮다. 가치가 어떻고 저게 어떻고 그 설교 엄청 들었죠. 예?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바이 더 딥 하면 된다. 무조건 사 모으면 된다. 내려올 때 사야지 언제 사냐. 15% 떨어지면 고마운 거다. 그렇게 하고서 다 사 모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대로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빠진 거는 애교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몰라요. 가위로 이 손가락을 그냥 가위로 자르는 느낌이라니까. 갈비가 아니라 내 손가락.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흐름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증거로 얘기했지. 페드가 피벗을 하면 예? 오른다며. 이렇게 하면 올라간다며. 진짜로 그런가 보라고. 올라갔어요? 피벗하고요. 바텀 나오는 데까지 평균 14달 걸렸어요. 금리 인하하고 증권시장 바닥 잡는데 14달 걸렸다니까. 그러니까 겁먹지 마. 지금 현금 들고 있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기다려. 괜찮으니까 기다려. 돈 벌 수 있는 걸로 가야지. 왜 주식만 쳐다보고 왜 이익방안만 보냐고. 아시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금리를 막 올리다 개마고원 형태로 나오면 그때가 딱 주식하기 좋을 때고 그거 지나고 나면 금리 인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빠그러졌잖아. 걸프 전쟁 원유 때문에 빠그러진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빠그러졌잖아요. 20%에서 50%까지 빠그러졌잖아요. 금리 인하하면 바닥 잡는 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린다니까요. 1969년 이거 빼. 74년 빼. 대충 보면 이게 개월수가 얼마나 많이 걸려요. 아시겠죠? 물 타지 마세요. 올라올 때 덮어놓고 내 돈을 지킬 거 그걸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등장은 타닥타닥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돈 깨먹은 거 조금 반가이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바닥은 어때? 금리 다 인하해 놓고 어떻게 피벗하고 나서 어떻게? 평균 14개월. 이거 빼면 더 오래 걸려. 아시겠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리세션의 케이스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리세션을 언제 걸 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막 대공황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연준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예요. 자기 맘대로 돈을 풀고 죄고 하지 못할 때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가 되느냐? 남은 건 2002년 닷컴 버블 내려오는 거하고 닷컴 버블하고 서프라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이제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올라가? 금리가 4% 5%면 적어도 제 생각에 앞으로 2, 3년 동안에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해가지고 금융시장에서 부동산은 뭐 나락으로 떨어질 거고 금리 올랐으니까 채권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5% 채권이 2%면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는 5.5에서 6% 나올 거고 10년물 국채가 지금 13년 만에 거의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투자하는 게 낫지. 그거를 그냥 디파짓 해놓고 금리 이제 내릴 때, 아까처럼 이렇게 리세션이 올 때, 여기 때 금리 인하하고 14개월만 건드리면 금리가 제로로 되면서 14개월 동안 채권 가격은 확 오르겠죠. 그럼 그놈 팔아서 주식을 질르는 펀드 매니저나 매크로를 투자하는 큰 투자가들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개미들만 여기서 내일 이렇게 올라갈 거냐, 내일 이렇게 내려갈 거냐, 이거에 관심이 있냐고. 큰 자금은 이미 틀어버렸는데.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어차피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고, 월스트리트에서 메인스트림이 어떻게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돈은 벌리기도 하고, 안 벌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빠졌을 때 지수가 빠지는 것도 좋지만, 올라가는 흐름으로 보면 매크로에서 큰 흐름은 채권 시장으로 시프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채권이 싸졌잖아요. 큰 목돈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케이프 지표라고 하는 걸 한번 가서 보시면, 케이프 지표라고 보시면 앞으로 10년간 인플레와 국채 수익률을 반영했을 때,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10년 동안 수익이 제로예요. 제로라고, 제로. 아시겠죠? 그래서 뭐 어떤 큰 추세에서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채권을 잘 노려보셔야죠. 달러가 무지하게 지금 강세잖아요. 그 달러가 언제 바깥으로 나올지, 언제 달러를 가장 비싸게 팔 수 있을지. 우리 1040원에서 1140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언제 볼 수 있을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재산은 잃지 않고 크게 또 여러분들이 채권 사는 거 국채 뭐 4%짜리 사면 뭐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10년, 20년짜리 4.5%, 5%짜리 사가지고 만약에 금리 제로금리로 떨어지잖아? 채권 장난 아니야. 막 끝내줘. 주식보다 더 올라가. 그걸 한번 보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달러가 강세니까 달러가 거꾸로 지는 시점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옌 투 달러. 옌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얘는 엄청 애나 올라가지. 그럼 이것만 보고 있어야지. 애나 언제 거꾸로 지나. 지금 얘들은 완전히 지금 나라 말아먹는 패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야. 미국하고. 미국이 불러갖고 플라자 합의 할 수도 있지. 야, 니들 아주 뭐 일본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플라자 합의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게 옌이 꺾이는 걸 봐야 돼요. 옌 꺾이고 영국 프랑크 꺾이고 요거 꺾이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셔야 된다. 그래서 국채를 보셔야 돼요. 지금은 회사채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요. 국채 끌어올리고 나면 회사채 발행이 막 늘어나면서 공급이 늘어나죠. 그럼 채권 가격이 내려가죠. 회사채 수익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면 회사가 부도날 거 부도나고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가 정크로 내려가면서 정크가 확 떠버려요. 그러면 그때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채권, 장기 채권 들어가고 주식 채권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채권은 훨씬 더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고 이런 지표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 벌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3억, 4억을 가지고 운용을 해. 뭐 조그만 돈이지만 그거 갖고 3천만 원, 4천만 원 들어가서 물리잖아요. 그걸 못 들어가. 주식으로 못 들어가. 그거 다 때려 박으려면 금리 충분히 낮아지고 리세션 오고 거기서 세상이 완전히 바뀔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채권 쪽에서 안전한 쪽에다가 신호가 딱 나올 때 들어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인버스 투자하고 원유 인버스 투자하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인버스 이것만 가지고도 재산이 지금 1.5배, 2배 불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맨날 여기 사무실에 선물이 맨날 쌓여. 응? 커피 마시고 들어와 있는 또 커피 와 있고 물론 우리 고객들이 보내주신 거지만 막 홍삼부터 시작해갖고 선물들이 너무 많이 와 회사로. 보람이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내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몇 명은 지켜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보급형 전문가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더 할 거 있어요? 자, 포트폴리오 카타스트로피라고 하죠. 그 발음 좀 아메리칸 발음으로. 지금 대공황 때하고 비슷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날 때 그때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빠져. 그러니까 주식에다 6 넣어놓고 채권 사놓는데 그게 저렇게 빠져갖고 채권도 빠지고 주식도 빠지고 그런 적이 없어. 채권이 빠지면 주식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 채권이 빠지면 주식이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면 채권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잘 가꿔져 있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역대급 하락장은 맞다. 그런데 지금 보면 08년 모기지금리 뭐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아니야. 데이터 좀 보고 말해. 모기지금리 대부분이 다 어디냐? 4% 언더에 다 묶여 있어요. 지금 모기지금리 7% 된다고 해도 여기는 지금 제로야. 거의 비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안전하다니까. 미국 모기지 채권 안전해. 그런데 모기지금리 올라가가지고 모기지 채권 가격이 뚝 떨어졌어. 그러면 태우기 좋지. 얘네 다 고정금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말씀드려볼까요? 서프라임 위기 때는 하이일드, 그러니까 내가 신용이 없는데 일용직 노동자야. 그런데 집 3채 살 수 있었어. 그게 서브프라임을 만든 거예요. 지금은 채권들이 다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들이 집값을 다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버텨. 거기다가 고정금리를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모기지발 위험이 있다 없다? 미국은 없다. 있으면 어디? 상업용 부동산 아니면 유럽도 어디? 우리나라 같은 연금이나 기금이라든가 PF들이 가갖고 거기다 때려 박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터진다라는 거. 모기지 쪽이 아니다 이거. 그럼 뭐냐? 기업 부채예요. 기업 부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개인 신용들이 터질 거예요. 소비를 억제하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고, 개인들의 신용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 이렇게 가죠. 아, 이거 우리 정상 된다, 이거 올라간다, 이거 봐. 여기가 어디예요? 13,500이잖아요, 여기서. 이거 불트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이게 빠졌잖아요, 지금. 내려왔잖아요, 여기. S&P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지금 두려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올 게 뭡니까? 항복이 나와야지.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요, 지금. 이 항복이 나오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기업 실적이 부러지면서 기업 이익 추정치를 까꾸러뜨린다는 거예요. 아까도 와서 헛소리 하는 애 있었죠? 뭐라고 헛소리 했습니까? 종목은 괜찮은 게 있다라고 했잖아. 에? 다들 여기서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시장은 빠졌지만 내 종목은 괜찮고 내 섹터는 괜찮아, 피할 곳이 있어 라고 하면 여기 붙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거 팔아서 그쪽으로 가는 단계가 여기야. 아직 항복했어 안 했어요? 독립군처럼 지금 항복은커녕 독립군처럼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대항을 하니까 이걸 끄잡아 내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기업들이 안 좋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야 되겠죠. 그죠? 안 좋구나라는 걸 느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 안 좋으려면 뭐예요?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실적 전망을 안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는 그 단계가 어디냐? 여기라는 거죠. 그게 지금 어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확하게 9월부터 실적 전망치 추정치들을 비틀기 시작할 거다. 3월에 금리 인상하고 제 3월 달에 영상부터 이미 제가 시나리오 6개월치 해가서 9월, 10월부터 기업 실적 전망치 빠그러뜨릴 거다. 그리고 나서 그 6개월 후에 차환 발행이나 유상증자가 증가하면서 증시를 한 번 더 밀어내릴 거고, 거기서 차환 발행이나 자금 조달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한다다? 크레딧이 망가지면서 주가가 확 빠져버리게 된다. 거기서 이제 완전히 바닥이 절망으로 추세를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22년 3Q. 3Q가 언제예요? 9, 10, 11, 12, 13, 아니 11, 7, 8, 9죠? 9월 달부터 나오는 거 컨센서스 빠그러졌지. 이 정도면 돗자리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3월 달.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할게. 여기 얘기해. 내년 3월 달에 되면 2023년 1분기, 2분기 그 사이에 뭐가 나오냐 말씀해 드릴게. 그 위에 뭐가 나올 것 같아? 크레딧 문제가 나올 거야. 자원 발행 안 되고 에비타 비율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거 다 까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크레딧 리스크가 본격화되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인플레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인플레는 1부터 벌써 1년 전부터 인플레를 걱정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인플레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인플레가 내려가니까 좋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금리 인하하면 주가 폭등한다 그러잖아. 아까 금리 인하하니까 폭등했어요? 봤잖아. 아니 데이터를 보고 말하자고. 싸우자는 게 아니야. 되겠어요 이게? 역대급인데 이거? 팬데믹 레벨 제외하면 2016년에 중국 문제 나올 때 남유럽 사태 터질 때 그 다음에 2015년 16년 피벗 해가지고 여기 2016년에 여기 중국 부동산 문제 올 것 같으면서 오지 않는 그런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테슬라의 전기차가 언제 나오냐, 사이버 트럭 나온다, 올 것 같으면서 안 오는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서 뭐요? 중국 부동산 크래시 안 오잖아. 움직임이 있다. 자, 네거티브 프리 어나운스먼트.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에서 요번에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18년도보다 금리 땡겼을 때보다 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을 보면 월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거는 웨이티드예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큰 애들은 크게, 작은 애들은 작게 비중을 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짐바브웨 경제 규모 0.5% 그런데 걔들이 뭐 10,000% 된다. 그래도 비중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만 캄다운 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주식을 사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뭐 이런 거 묻고 지금 채팅방에 또 오셔갖고 좀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 알아서 하세요. 제가 지수 팔아라 말아라 하는 게 아니잖아. 왜 내용을 잘 듣지 않고 왜 거기서 자꾸 결론을 내라고 하냐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할 맛 떨어지게 응? 그렇게 하냐고. 자, 이건 뭐냐면 선스팟입니다. 태양 흑점. 이렇게 하면 또 명리학자들 또 와가지고 그거 봐라 막 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태양 흑점 있을 때마다 금리 인상 주기야. 태양 흑점 주기가 11년마다 한 번씩 돌잖아. 이게 대충 그려보면 맞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통계와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여기다 놨냐면 경제가 움직이는 원리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파악하지 않고 이런 통계들을 보고 돈을 때려 박는다는 거예요. 10번 중에 8번이 그렇게 됐다. 중간선거 이후에 그 해에 오른 건 64%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오른 게 많지. 그러니까 이렇게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돌려놓고 올라가면 돼. 밑에서 받지 말고 실제 돌려놓고 가면 돼. 그렇게 주식 잘하는데 이렇게 빠지는데도 주식으로 올라가는 주식을 해서 수익 낼 수 있다며. 자,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그네들이 그렇게 조그만 니치에 들어가고 종목들 따닥따닥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3, 4억 그 조그만 돈 가지고 3, 4천만 원 따닥따닥 해갖고 번 돈 30% 40% 벌어봐야 1억 태워서 30% 봐야 3천만 원 벌었네. 그러면 내가 3천만 원도 못 벌었을 것 같아서 나한테 지금 와서 그걸 들이대는 거냐? 우리 고객들이 그 돈 찌질한 3억 중에서 평균 10% 타닥타닥 해갖고 그것도 못 벌었을 것 같아서 지금 그걸 들이대냐고. 그럼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자기 접신물 같은 자기 그 깊이를 나타내는 거야. 내가 할 말은 많지만 내가 하나만 보여줄까? 내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자, 이거 봐. 내가 또 보여줘? 이거보다 10배 큰 거 보여줄까?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래. 기분이 나빠서. 깨먹지 말고 돈 벌으라고. 좋은 자리에서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에 들어가서 벌으라고. 이게 지금 이게 몇만 불이야 이게. 4억 5천이야. 이 퍼센트지 봐 이거. 이거 내 거 아니야. 오늘 고객이 보내준 거야 텔레그램으로. 어젠가?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중요한 건 이렇게 빠지고 반등하더라도 자, 지금도 그렇게 먹을 수 있다며. 타닥타닥 해가지고 좋은 종목 찾으면 먹을 수 있다며. 그러면 장 돌리면 더 잘하겠네 그러면. 근데 왜 서둘러? 천천히 하면 되지. 그게 자신감이 있는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어? 마찬가지야 나도. 내가 주식에 대해서 자신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니들이 내 주식하는 거 봤어? 확률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확률적으로. 장이 돌아가면 추세적으로 전환한다면 6개월 이상 가는 거야. 그러면 한 달 늦게 들어가도 나머지 5달 때려봐서 먹으면 돼. 지금 나도 가끔 종목을 하나씩 사봐요. 너무 많이 빠졌다 싶은 거 밸류에이션 보고 사봐요. PER 밴드보다 30% 40% 더 빠졌다. 그러면 여기가 바닥인가 하고 저도 PBR까지 다 보면서 사봐요. 그런데 안 된다고 종목이. 여의도가
아무리 썩어 빠졌어도 여의도의 주력이라는 게 있어.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는 거야. 애널리스트들이 그냥 헛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다 밸류에이션 분석하고 그거 다 해서 탐방 갔다 오고 좋은 종목 기관들이 사서 쭉 끌고 가는 거야. 그래야 산업 섹터, 예를 들어 2차 전지가 가야 산업이 5조 원이었다 50조 원으로 늘어나면 사람들이 50조 원 버는 거 아니야. 거기에 태우면. 그렇게 해서 시장이 가야 되는 거지. 장 빠지는데 쬐끄만 그거 뭐 니치 뭐 해갖고 뭐 동아리방에서 뭐 해갖고서 시가총액 2천억, 1천억 2천억짜리 올려가지고 저기 개인 투자가들이 뭐 해갖고 뭐 50% 100% 그래서 얼마 벌었어. 큰 판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이 달러 강세가 이게 지금 깨지나 안 깨지나 보셔야 돼요. 이거 깨지면 여기 깨졌을 때는 그래도 잘 매수를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뭘 봐야 되냐. 단기적으로 이렇지만 이게 나오면 여기 잠깐 먹는 거야. 그 다음에 있을 어마어마하게 큰 하락턴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대비해야지. 이거 금리 인하하면 작살 난다니까. 이번에도 100%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으나 분명한 건 페드가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산 가격 다운시키고 경기를 다운시키고 실업률을 끌어올려서 인플레를 캄다운 시키니까 결과적으로 얻어내는 부산물은 뭐예요? 잿더미가 남아야지. 그 잿더미가 뭐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지. 실업이 증가했는데 소비 감소할 테고 기업 실적 부러질 테고 그러면 그게 경기가 부러진다는 신호를 주는 게 뭐라고? 금리를 내리는 거라니까. 금리 내리면 이렇게 되잖아. 데이터가 다 있는데 왜 자꾸 거기다 대고 이번에는 다를 거야. 그게 얼마나 비싼 생각인데.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돼요. 어디를 따라서 되는 건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신호는 어떻게? 요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아시겠죠? 여기에서. 엔화라든가 우리나라 환율 원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이빙하기 시작할 때 주식을 때려 박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다. 얼마까지 간 다음에 내려간다.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거 봤어요? 그런 얘기 안 해. 그걸 무당이야? 그걸 그걸 왜 그렇게 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다만, WTI가 플런지가 나오고, 대한민국의, 지금 뭐, 여러분, 지금 한국전력 가보셨어? 한국전력 매출이 65조인데, 적자가 30조야. 그 30조 논아갖고 삼성하고 현대차에다 뿌려야 돼. 그거 다 국민들이 받아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업 실적이 좋다. 그 37조 빼야지. 그거 빼고 뭐 다른 데는 수출이 좋다. 그거 다 전가 있으면 수출이 플런지 나왔지. 전기 많이 쓰는 삼성전자 전기세 왕창 냈을 거고 포스코 현대제철 뭐 가동률 훅 떨어졌을 거고 강판 가격 오르고 현대차 어떻게 될 거예요? 나사모 조이는데 다 드릴로 하는데 전기 다 먹잖아. 24시간 돌아가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곡돼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주가 2100, 2200이 싼 게 아니야.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뭐 좋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로직과 상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찾아가시라는 거지. 150까지 오를 겁니다. 130까지 오를 겁니다. 그걸 지가 어떻게 알아? 전문가가? 보급형 전문가가? 뭐 경제학 박사가 그걸 알면 수십조 원 벌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숏을 치라는 게 아니고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CPI하고 태양 흑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태양 흑점이 돌아오면 뭐 곡물 그 다음에 엘니뇨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추워지고 엘니뇨 라니냐가 오니까 뭐 그것 때문에 저기 원자재 값이 오르고 뭐 그 원자재 값이 오르면 거기에 저기 옥수수 밭에 기름을 추출해야 되니까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고 뭐 그러면서 할 수 있지. 설명할 수 있어. 그러나 이런 10년마다 나오는 주기 사이클은 어디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다 붙이는 걸 자꾸 갖다 붙이는 걸만 신봉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 이거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디에 있나? 이렇게 가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시장이 돈을 풀어주니 페드가 돈을 풀어주니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시장이 돈을 벌으라고 하니까 버는 거예요. 제가 집 사는 2020년 때 집 있으면 다 팔으라고 저도 물론 팔았습니다. 집 팔아갖고 인버스 찍었는데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하더라도 고정금리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됐다. 지금 부동산 문제잖아요.
저거 갚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카카오 저거 개인정보 다 털렸어 이제. 저거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제 생각엔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많이들 와주셨는데 우리가 봐야 될 자리는 저는 여기 이런 정도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는 버텼는데 이 캐피출레이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고객들을 모시고 갈 건가. 이게 슬라이드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버틸만 했지. 올라라도 갔으니까. 이렇게 빠지면 무섭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어요. 톱니바퀴처럼. 요런 거 좀 나올 수 있지, 요렇게. 빠질 때도 요런 거 좀 나오잖아요, 요렇게. 나올 수 있죠. 한두 달 그럴 수 있어요. 크게 보시잖아요. 크게 보시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만 잡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이게 잡혀야 돼요. 글로벌리 잡혀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중, 그리고 다음 주에는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나스닥 메가테크 실적 일정이라고 누가 텔레그램에서 보내줘서 제가 써먹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아마존 실적이라고 봐요. 인텔과 아마존이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뭐 요런 것들은 네이버, 카카오니까 이건 뭐 이미 맛이 갔고, 삼성전자는 애플일 테고, 애플하고 삼성전자는 다른 기업이죠. 많은 것들이 애플은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니까 많이 달라요. 메타는 뭐 저거 뭐 이미 버린 몸 같고, 이제 아마존하고 인텔이 이거 소비 심리와 관련이 있을 거고, 이건 반도체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엄밀하게 말해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변동을 주다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추세는 빠지는 추세가 맞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빠질 대로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노려야 될 자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두렵냐면 반등의 깊이가 세질 못해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에너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빅테크들도 좀 좋았잖아요. 애플, 테슬라 이런 것들은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쌍봉 찍을 때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수는 빠졌지만 얘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끌고 올라가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테슬라와 애플의 실적이 멀쩡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끌고 가려고 하니 에너지주들이 섹터가 별로죠. 그렇다고 스테이플이라든가 컨섬션 관련된 부분도 어렵죠. 투자 관련된 거는 인플레 때문에 어렵죠. 금융주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금융주는 크레딧 리스크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니까 뻗기 어렵죠. 남은 건 배당주 남았고, 그 다음에 테크주들은 아직도 비싸요. 나스닥 100은 아직도 비쌉니다. 나스닥 100을 뺀 것들은 지금 2018년 정도까지 멀티플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유주나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데 유가 빠졌잖아요. 원자재도 빠졌잖아요. 그럼 뭐가 끌고 올라갈 건데?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쏘아붙여서 올라갈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각도가 천천히 늘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툭 꺾여버리겠지. 그럼 그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올라오는 대로 딱 보고 있다가 이렇게 때려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